법 집행행위나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느껴졌을 때는 첫 번째는 행정심판을 통해서 이제 구제를 받는 방법이 있겠죠. 두 번째는 행정심판을 통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행정심판은 빠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판사가 기일을 여러 번 두고 면밀하게 판단을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보다 정확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을 하느냐, 이거는 그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억울한 학폭위 결과에 이의 제기하는 방법. 학폭위 결과가 좀 억울하다고 느껴질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는 방법들 알려줄 수 있을까요? 방법들은 단순합니다. 일단 행정심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학교폭력과 관련한 가해자나 피해자가 결정에 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불복이라고 하거든요. 불복이 있을 때는 신청서를 제출해서 행정심판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송은 법원에다가 소장을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행정처분이라고 하거든요. 국가기관의 어떤 공권력 행사로서의 법집행 행위를 말하는데, 학교폭력과 관련한 결정도 법률에 따른 법집행행위거든요. 그 법집행행위나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느껴졌을 때는 그 결정에 대해서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행정심판을 통해서 이제 구제를 받는 방법이 있겠죠. 두 번째는 행정심판을 통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행정심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고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서 행정소송을 해야 된다는 그런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하는데, 그 전치 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는 것이 이 학교폭력과 관련한 행정심판제도입니다. 두 가지 제도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행정심판은 빠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판사가 기일을 여러 번 두고 면밀하게 판단을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증거자료도 명확하게 보고 면밀하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보다 정확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장점인데, 대신에 법원의 인지대라든지 송달료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신청과 관련한 비용이 좀 들 수 있다. 세 번째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선택을 할 것이냐, 이거는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영역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학부모님들이 그냥 신청하면 되는 걸까요? 변호사님이 도움 없이도 할 수 있을까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변호사들이 경험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예측치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저는 반드시 상담을 일단은 받아보시고 결과에 있어서 어느 정도 승소를 하고 싶다, 행정심판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의 법리적인 싸움도 필요하고 전문가적인 영역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첫 번째는 절차적인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해야 되는 주장을 조리 있게 맞추어서 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어떤 주장이 중요한 주장이고 중요하지 않은 주장이고 이런 것들을 걸러내야 돼요. 근데 감정이 개입되어 있으면 그런 게 막 시야가 다 어두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학폭위 회의록을 열람 등사를 할 수 있거든요. 상대 당사자의 진술 내용을 보고 화가 나서 얘가 이렇게 얘기를 했네?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비난만을 일삼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양을 하고 딱 기준점을 잡고 내가 이기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면 조력을 받는 게 보다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선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기고 싶다면 준비해야 하는 좀 핵심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증거입니다. 이게 물론 학교폭력 결정 시까지의 증거를 가지고 살펴보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판례도 있기는 한데 그 이후에 나온 추가 증거들도 사실은 보거든요. 근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새로운 추가 증거가 있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기존에 제출된 증거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주장을 하려는 증거인지 위원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결정 당시에 제대로 판단받지 못한 그런 증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취합하고 정리를 하는 게 또 역할일 것이고요. 세 번째는 감정에 휩싸인 채로 어떤 것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 것인지를 선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선별이 필요할 것이고, 축적해온 판례들이나 유사 사례를 통해서 행정심판위원회라든지 법원의 판사들을 설득하는 그런 요소. 마지막으로는 저 같은 경우
경우는 그렇습니다. 치열하게 싸우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판사들이 어느 정도 결정을 내리기 직전에 변론을 종결한다고 그러거든요. 모든 증거조사가 끝나고 판결 선고일만 남는 거를 변론 종결이라고 하는데, 변론 종결 직전에 저는 판사님의 그 판결문 양식을 거의 따라서 판사님 이것만 보면 판결문 쓸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쓰십시오 하면서 내용을 판결문 비슷하게 정리를 해서 서면을 작성을 하곤 합니다. 그런 것들은 저의 노하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전제는 학부모님들과 의사소통이겠죠. 그리고 특히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줘야겠죠. 그 당시 상황에 처한 학부모님들, 아이들의 심정을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같이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거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EJ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는 얼마나 중요한가요? 새로운 증거는 이 판단을 바꿀지 않을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증거도 중요한 증거가 있고 중요하지 않은 증거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뭐 어떤 증거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상담을 통해서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나한테 유리하고 이게 결과를 뒤바꿀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가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담이 일단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되게 또 많은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실제 사례에서 이의제기를 통해서 결과가 뒤집힌 경우가 있다면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 사례를 좀 들어드리면, 폭력행위를 했다고 해가지고 가해자로 몰렸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알고 보니까 지속적인 학대와 왕따와 괴롭힘을 당했던 학생이었어요. 단체한테 괴롭힘을 당했는데 거기 주도자급의 친구 말고 옆에 보조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를 한 대 딱 때렸단 말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진단서를 제출을 하면서 막 신고를 했어요. 근데 학교폭력 결정 단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만 있고 아무런 증거도 없고 뭐 아무런 조치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폭력 결정이 이제 이루어졌고 반성의 정도도 낮고 합의도 안 됐으니까 어느 정도는 경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그간 있었던 사실관계를 얘기를 쭉 풀어주면서 이 친구가 사실은 가해 행위는 한 건 맞고 이거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과거에 이런 피해를 당해왔고 이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안해달라고 해서 보다 더 경한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로 학교폭력 가해자였었는데 학교폭력 결정 당시에는 크게 받았어요. 크게 받은 이유가 합의를 위한 노력도 전혀 안 했고 반성도 하지 않았고 양형사유가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로 결정을 받은 거예요. 보호자 확인서만 쓰고 그냥 위원회만 출석을 했던 거죠.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자료, 양형자료를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합의를 위한 노력, 또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을 번복해서 다시 자백을 하고 반성문도 쓰고 여러 자료를 제출을 하면서 이게 처분이 많이 내려갔던 그런 사안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전학이라는 결정이 이루어졌지만 그 결정을 면하게 됐죠. 다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이걸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미 학교폭력 결정 과정에서 처분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바로잡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학 결정이 이루어져서 전학 갔어요. 그 상태에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 친구는 혐의가 없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전학간 걸 되돌립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앞서서 그 잠정처분이라고 합니다. 집행정지라고 하거든요. 그 처분을 집행하는 행위를 잠깐 스톱 시켜놔라. 일단 스톱해놓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된다고 그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억울한 결과를 받게 된 학부모님들께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이의제기를 고려해보자 라고 조언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주장만 쓴 어떤 서류만을 제출했을 경우에, 그리고 내가 증거를 갖고 있는데 이 증거를 학교폭력위원회에 써먹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한번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게 법감정이라는 게 일반 사람들의 감정이랑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계속 그 간격을 좁혀가고 있거든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도 그 간격을 계속 좁혀가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과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 수긍을 하기 어렵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런 결정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거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고려를 해보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결정과 관련한 불복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집행정지와 관련해서는 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법무법인 도우화산에 한번 좀 문의를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